당신이 평생 먹여 살린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돈으로 회사 키운 거 다 알아. 이제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지.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35년이었습니다. 23세 만나 58이 된 지금까지 저는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젊은 여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와인이라도 한잔할까요? 저는 그날 저녁 특별히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남편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35년 전 단칸방에서 시작한 작은 무역회사가 이제는 직원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앉아.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무슨 일이? 이혼하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다음 주까지 집 정리하고 나가. 남편은 서류 몇 장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어요.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여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제가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남편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지수 때문이지?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수. 2년 전부터 남편 비서로 들어온 29살 여자. 그래. 지수와 결혼할 거야. 남편은 거리낌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아들은요? 준호는 어떡하고요? 준호는 이미 알고 있어. 걔도 찬성했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6살 아들마저 아버지 편이라는 거였어요.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면 돼. 근데 회사 주식은 포기해. 그건 내가 평생 일해서 만든 거니까. 제 돈으로 회사 만든 거 아시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35년 전 친정에서 받은 전세금 5천만 원으로 남편이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 돈이 지금으로 치면 얼마인데요. 그때 그 돈? 이미 다 갚았어. 집 한 채 줄 테니까 그걸로 만족해. 남편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준비해둔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35년. 내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았던 걸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남편은 정말로 이사짐센터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짐 정리 좀 빨리 해주세요. 다음 주에 지수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엄마는 평생 아버지 뒤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돈 벌어오셨고요. 이제 아버지도 새 인생 사실 자격 있어요.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밥이나 하고 빨래나 했다고? 저는 남편이 새벽같이 출근할 때마다 도시락을 샀습니다. 회사가 어려웠던 10년간 저는 시장에서 좌판을 펼쳐 생활비를 벌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몰래 친정 땅을 팔았고요. 그런데 밥이나 하고 빨래나 했다고? 이틀 후까지 나가면 돼. 열쇠는 현관에 두고 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저는 35년을 살았던 집을 단 이틀 만에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5년 전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주셨던 상자였어요. 얘야, 이건 내가 힘들 때 열어보거라.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통장 하나와 편지, 그리고 낡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준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따로 주신 거였다는 것을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딸아, 사람은 변한다.
특히 남자는 돈을 만지면 변하지. 이 돈은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내가 힘들 때 쓰거라. 그리고 이 서류들은 잘 보관해라.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다. 서류를 보니 남편 회사 설립 때 제 이름으로 된 공동대표 등재 서류와 초기 투자 증빙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저는 상자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시원이었습니다. 제가 갈 곳은 단칸 고시원밖에 없었어요. 친정은 오래전에 정리됐고 친구들도 모두 저를 부잣집 사모님으로만 알았으니까요. 어머니, 여기 보일러 조절은 이렇게 하시고요. 공용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방은 2평도 안 됐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35년 만에 돌아온 자리가 고시원이라니.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집은 구하셨어요? 응, 구했어. 다행이네요. 참, 아버지가 이혼 서류 빨리 보내라고 하세요. 지수 씨 배가 불러오고 있어서 서둘러야 한대요. 뭐라고? 임신했다고? 네, 벌써 4개월 됐대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시고요. 아, 그리고 재산 분할은 포기하세요. 엄마가 회사 키우는데 뭐 도와준 것도 없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임신이라고? 4개월이면 벌써 6개월 전부터 관계를 했다는 거잖아. 그때 제가 암검진을 받느라 일주일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그리고 밤이면 회사에 일이 있다며 집에 갔었죠. 그때 이미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니 회사 설립 당시 제가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고 초기 자본금 전액이 제 명의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또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회사 확장할 때 제 도장을 몰래 찍어 대출받은 서류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친정 땅 매각 서류에 도장을 찍는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 회사담보대출 연대보증 서류도 섞여 있었던 겁니다. 연대보증인이 나라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무료 법률 상담을 검색했어요. 법률구조공단. 여기로 가보자. 혼잣말을 하며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상담하러 왔는데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강민지 변호사라고 쓰여 있었어요. 사연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5년의 결혼생활,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비서와의 불륜, 그리고 아들의 배신까지. 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당한 만큼만 돌려받고 싶어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이 서류들을 보니 오히려 남편 측이 불리합니다. 정말요? 네.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초기 자본금도 어머님 명의예요. 게다가 연대보증까지 하셨으니 회사 지분의 최소 50%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데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혹시 남편분 회사가 상장 준비 중이라고 하셨죠? 네, 다음 달에 코스닥 상장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상장 전에 이혼하려는 이유가 명확하네요. 상장하면 주식 가치가 최소 10배는 뛸 텐데 그 전에 어머님을 내보내려는 겁니다. 게다가 비서와 4개월 임신이라고 하셨죠?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 되면 재산분할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강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집에 남편분 서재나 서류가 있었나요? 있었죠. 근데 제가 쫓겨나면서 혹시 사진이라도 찍어두신 거 있으세요? 맞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날 뭔가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남편 서재를 사진으로 찍어뒀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강 변호사가 사진을 확대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횡령 증거입니다. 네? 이 서류 보이세요? 회사 자금을 개인 명의로 빼돌린 내역이에요. 금액이 50억? 이건 배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장 전에 이런 비리가 드러나면 강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대로 하시면 남편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를 고시원에 처박고 젊은 여자랑 아이까지 만들었는데요. 제대로 해야죠. 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전쟁 시작하죠. 그날부터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출근했어요. 강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으고 전략을 짰습니다. 어머님, 우선 이혼 소송은 우리가 먼저 제기합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요. 네. 그리고 배임 횡령 고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장 직전에 터뜨려야 효과가 극대화돼요. 강 변호사는 체계적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남편분 회사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글쎄요. 창립 멤버 중에 김 부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를 잘 알아요. 연락해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식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부장님,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사흘 후 저는 김 부장을 만났습니다. 사모님, 저도 사장님한테 실망이 큽니다. 35년을 함께 하신 사모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김 부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회사 내부 자료 좀 빼낼 수 있으세요? 횡령 증거가 더 필요해요. 김 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하시는 짓을 보면 회사를 망치고 계세요.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지수 씨한테는 명품백을 사주고 다니니까요. 정말요? 네. 게다가 상장 후 주식 시세 조정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김 부장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필요하신 자료 다 들어 있습니다. 사모님, 제대로 한 방 먹이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집으로 돌아와 USB를 열어보니 엄청난 양의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횡령 내역, 비자금 조성, 허위회계, 그리고 지수와의 메시지까지. 메시지를 읽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회사 상장하면 주식 얼마나 받아요? 10억어치 줄게. 그 돈으로 우리 집 사자. 와, 사랑해요. 근데 그 아줌마 빨리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곧 내보낼 거야.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35년 동안 당신 뒤치다꺼리 하면서 회사 장부 정리도 도와주고 거래처 사모님들 챙기고 직원들 경조사 다 챙겨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라고? 이제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저는 자료를 프린트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었어요. 다음 날 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이 자료들 대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가 35년 동안 회사 사람들이랑 쌓은 게 있죠. 이 정도면 남편분은 상장은커녕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야죠.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2주 후에 횡령 고소를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준비하실 게 있어요. 뭔가요? 언론 인터뷰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여론의 힘도 중요하거든요. 언론이라니.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해요. 어머님, 이건 전쟁입니다. 남편 측에서도 분명 언론 플레이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해요. 강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법원에 들어섰어요.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조정 단계라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 변호사가 위로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저 멀리 남편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있었어요. 아마 남편 쪽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비웃듯 고개를 돌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조정위원이 들어왔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양측 모두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재산분할부터 논의하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에게 아파트 한 채와 위자료 5천만 원을 제시합니다. 5천만 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회사 초기 자본금이 제 돈이었고 저는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고는 회사 지분의 최소 50%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명의만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초기 투자금 입금 내역, 공동대표 등재 서류, 그리고 연대보증 서류까지 모두 원고 명의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복잡한 사안이네요. 다음 기일을 잡아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네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윤 변호사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한림 씨. 그 여성은 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율촌법률사무소 대표 윤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사모님의 소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율촌? 그 유명한 대형 로펌. 강민지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민지야, 내가 이 케이스 맡았다며? 내가 나서야겠다 싶어서 왔어. 윤 변호사는 제 옆에 앉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림 씨, 35년 만에 이렇게 만나니 감회가 새롭네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지? 이 사람들 무슨 사이지?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소송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저는 윤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윤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35년 전 그 사람의 첫사랑이었어요. 첫사랑? 저희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프러포즈까지 했었죠. 그런데 제가 로스쿨 가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반대했어요. 여자가 무슨 변호사냐, 집에서 애나 봐야 한다고요. 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죠. 그리고 얼마 후에 사모님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민지가 이 케이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35년 헌신한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갔다고. 그래서 자료를 보니 그 사람이더군요. 윤 변호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 사건 꼭 이기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 몫이 있어요. 35년 전에 못해준 말이 있거든요. 며칠 후 윤 변호사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제가 남편분 회사를 조사해 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횡령 규모가 50억이 아니라 100억이 넘어요. 100억?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수 씨, 그 비서 말입니다. 그 여자 이력을 추적해 봤더니 뭔가요? 전문 사기꾼입니다. 네? 지수 씨는 가짜 이름이에요. 본명은 박미선. 30대 중반이고 전과가 3건입니다. 전부 결혼 사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가 윤 변호사에게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회사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럼 임신은? 그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남편분과 지수 씨가 상장 직후 회사 주식을 팔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 메신저 대화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장하면 일주일 안에 주식 다 팔아. 그리고 싱가포르로 출국하자. 한국은 다시 안 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여기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돈만 챙겨서 나가면 돼. 그럼 회사는요? 직원들은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돈만 챙기면 그만이야. 저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모님,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예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상장을 막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고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각오하셔야 해요. 이제부터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됩니다. 남편분과 지수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전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더 잃을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일주일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 대규모 횡령 의혹. 조간신문 일면에 남편 회사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윤 변호사가 언론에 제보한 겁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당신 미쳤어? 회사가 망하면 당신도 한 푼도 못 받아.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직원들한테, 저한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민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남편분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어요. 주가도 폭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회사 조사에 착수했대요. 상장은 무기한 연기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공공테크 비서 지수 씨 긴급 기자회견. 사모님의 질투가 회사 망쳤다. 저는 뉴스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장님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회사를 망치려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지수는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지금 4개월 된 아이를 임신했어요. 사모님, 제발 이 아이만은 생각해 주세요. 사장님은 잘못이 없어요. 모든 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횡령 의혹도 거짓인가요? 네, 모두 조작된 거예요. 사모님이 회사를 망치려고 만든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뉴스 보셨죠? 네, 당황하지 마세요.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저희도 내일 기자회견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사모님이 악녀로 몰립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제 사진이 퍼지고 있었어요. 악플도 달렸습니다.
35년이나 살았으면 됐지 왜 집착하냐. 임신한 여자한테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님. 질투에 눈 먼 여자 무섭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준호였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나 좀 들어가. 그래. 준호는 좁은 고시원 방을 둘러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 나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 너무 심한 말 했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어제까지 몰랐어. 아빠가 회사 돈 빼돌린 거, 지수씨가 사기꾼인 거 다 어제 알았어. 내가 어떻게. 회사 직원들이 나한테 연락했어. 김 부장님이 모든 걸 알려줬어.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엄마가 회사 키우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냥 집에서 놀기만 했다고 그렇게 말했어. 나 그걸 믿었어. 근데 어제 김 부장님이 사진들을 보여줬어. 엄마가 새벽에 시장에서 좌판하던 거, 내 대학 등록금 위에 땅 판 거, 회사 직원들 밥 해주던 거. 다 봤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최악의 자식이었어. 엄마를 고시원에 처박게 만든 게 나야. 내가 아빠 편을 들어서.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야 엄마. 나 이제 제대로 할게. 아빠한테 증언할게. 내가 본 것, 들은 것 다 법정에서 말할게. 준호야. 그리고 엄마 이것 좀 봐. 준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아빠 노트북에서 찾은 거야. 지수씨랑 나눈 메시지들이야.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오빠 임신은 가짜니까 걱정 마요. 그럼 배는 왜 불러? 보형물이에요. 요즘 거 진짜 같더라고요. 역시 내 여자 똑똑해. 이러면 이혼 재판도 우리한테 유리하고 언론 플레이도 완벽하지. 근데 그 아줌마도 불쌍하긴 해요. 35년이나 살았는데.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어차피 쓸모없는 여자야. 이제 전고 예쁜 너만 있으면 돼. 저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도 거짓이었다고? 엄마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저는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가 나왔어요. 결정적인 증거가요. 윤 변호사는 증거를 보자마자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우리가 역전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남편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긴급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므로 더 이상의 언론 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10년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불안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죠. 현재도 망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그때는 제가 남편 회사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스트레스로 잠시 상담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최근 아들까지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준호가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말렸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원고는 질투심과 복수심에 눈이 멀어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판일까지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정? 그럼 또 몇 달이 걸린다는 거잖아. 법정을 나오며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증거가 명확해요. 시간만 걸릴 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버티질 못한 거죠.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엄마, 이제 그만해. 제발.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돼. 끝까지 봐야 해.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윤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셨어요? 네. 얼마나 잤어요? 이틀이요. 이틀?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어머님 건강 때문에. 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돈 때문은 아니잖아요. 건강 상하면서까지 싸우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쓸모없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35년 동안 저는 항상 남편 뒤에 있었어요. 그 사람 그림자처럼 살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라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요. 윤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강한 분이세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제가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분의 횡령이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검찰이 남편분과 지수 씨를 곧 기소할 예정이래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님, 이거 기억하세요? 윤 변호사가 낡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남겨주신 서류. 네. 이 서류를 법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어머님은 회사의 공동 창업자예요. 법적으로 50% 지분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정말요? 네. 게다가 남편분이 횡령한 돈까지 회수하면 어머님이 회사 최대 주주가 됩니다. 최대 주주? 그럼 제가 회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통쾌한 복수가 아닐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변호사님, 우리 이겨요. 꼭요. 이미 이기고 있어요, 어머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부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부장님, 왜 오셨어요? 저희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200명 직원 전원 명의로요. 탄원서요? 네. 사장님을 해임하고 사모님을 신임 대표로 추대하는 탄원서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 알고 있어요. 사모님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새벽에 도시락 싸오신 것, 직원들 결혼식 줄에 서주신 것, 아픈 직원 병원비 대주신 것. 김 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사장님은 회사를 망치려고만 하는데 사모님이라면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200명의 직원들이 보낸 탄원서.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3주 후 최종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준비해준 정장이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끝장을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과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배를 내밀고 있었어요. 보형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을 뿐입니다.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굽니까? 공공테크 창립 멤버 김철수입니다. 김 부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사실대로 진술하십시오. 원고가 회사 창립 당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모님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신 게 아닙니다. 초기 자본금을 투자하셨고 회사 장부 정리, 거래처 관리, 직원 복지까지 모두 챙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10년 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사모님이 친정 땅을 팔아서 회사를 살리셨습니다. 그 돈이 5억이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사모님이 회사에 나오셔서 직원들을 관리하셨습니다. 급여 계산도 사모님이 하셨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한 사모님은 회사 초기 거래처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 부인들과 친분을 쌓으셔서 계약을 따내신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윤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가 회사를 위해 투자한 모든 내역입니다. 초기 자본금 5천만 원, 10년 전 긴급 자금 5억, 그리고 매년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회사에 투입한 자금까지. 총액이 12억입니다. 12억?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또한 원고는 15년간 회사 경리 업무를 무보수로 해왔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3억 상당의 노동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변호사님, 다음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지수 씨와 나눈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상장하면 일주일 안에 주식 다 팔아. 그리고 싱가포르로 출국하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오빠 임신은 가짜니까 걱정 마요. 그럼 배는 왜 불러? 보형물이에요. 요즘 거 진짜 같더라고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수씨, 증인석에 나오십시오. 판사의 명령에 지수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증인, 임신이 사실입니까? 저는. 대답하십시오. 아닙니다. 지수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배에 찬 건 뭡니까? 보형물입니다.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또한 증인 지수씨의 본명은 박미선이며 전과 3범의 결혼 사기범입니다. 윤 변호사가 신분증과 전과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피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회사 상장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속은 겁니다. 피고, 앉으십시오. 판사가 호통쳤습니다. 변호사님, 계속하십시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의 횡령 증거입니다. 지난 5년간 회사 자금 100억 원을 빼돌렸으며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해외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그건. 남편 측 변호사가 항변했지만 윤 변호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여기 통장사본,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해외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모두 피고 명의입니다. 또한 피고는 상장 직후 주식을 매도하고 도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 항공권도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항공권 예약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사기와 횡령, 그리고 배임 행위입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며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겁니까? 피고 유한림과 증인 박미선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하겠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와 남편과 지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지수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 몰랐어요.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결정하며 회사 지분 역시 원고에게 60%를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또한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5년 만에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어머님 덕분에 35년 전에 한을 풀었어요. 윤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35년 전 한림 씨가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여자가 무슨 변호사냐고, 집에서 애나 봐야 한다고. 네, 오늘 제가 그 사람한테 말해줬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고. 그것도 아주 제대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준호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겼어. 우리 이겼어. 그래, 이겼구나. 저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원 밖에는 200명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앞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공공테크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장님은 이미 35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오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낡은 사진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35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아니, 잘못된 건 없었어요. 단지 사람이 변한 것뿐이었죠. 저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회의실에서 첫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장님, 회사 재건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횡령당한 자금을 회수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직원들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상장은 1년 후로 연기합니다. 그 전에 회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해요.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인가요?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채용하고 교육해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거죠.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35년을 헌신했지만 이혼하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요. 저처럼 가정에 묻혀있던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멋진 계획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어요. 저녁,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시죠? 응, 그래도 행복해. 정말요? 응.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고마워, 아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잘 지내겠지?
반성할 시간을 가지라고 하늘이 주신 거야. 엄마는 아빠한테 화 안 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는 이제 별로 안 나. 그냥 안타까워. 안타까워요? 응. 그 사람이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가 결국 진실을 봤잖아. 앞으로는 엄마 곁에서 엄마 도울게요. 고마워 아들. 밤 고시원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날이었어요. 방을 둘러보니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망했던 날들, 울었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네, 그럴게요. 저는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작은 고시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서 나는 새로 태어났어. 쓸모없는 아내가 아니라 스스로 서는 여자로.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짐을 풀며 어머니가 남겨주신 상자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딸아, 사람은 변한다. 특히 남자는 돈을 만지면 변하지. 이 돈은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내가 힘들 때 쓰거라. 그리고 이 서류들은 잘 보관해라.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저는 어머니 사진에 저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윤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요. 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여성법률지원센터 설립계획서입니다. 법률지원센터요? 네. 어머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여성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제가 센터장을 맡고 어머님이 이사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서류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님, 우리 둘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어머님은 35년을 버텨내셨잖아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6개월 후 법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센터 이름이 뭐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시의 집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시 남정기라는 고전소설이 있어요. 억울하게 쫓겨난 사시가 끝내 정의를 되찾는 이야기죠. 아, 그래서 사시의 집이군요. 네.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사시처럼 정의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센터에 첫 상담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30년을 헌신했는데 남편이 젊은 여자한테 갔어요. 그리고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이겼으니까요. 여성이 희망을 담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1년 후, 저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테크는 성공적으로 재건되었고 올해 다시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직원들은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고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시의 집은 이미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구치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나야.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나 정말 잘못했어. 35년을 함께한 당신을 그렇게 대한 게 너무 후회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몰라봤어. 부탁이 있어. 준호 잘 부탁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하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그리움도. 그저 과거의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저녁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밥을 차려놨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좋았어.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고. 역시 우리 엄마 멋져.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35년 전 이렇게 달을 보며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늙어가는 꿈을요. 그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저는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일기장을 비췄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있지 않고 제 앞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35년이 걸렸지만 나는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비록 한 여성의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35년을 기다렸어도 정의는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뻐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도 있다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